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 내년 4월 경인 총선 지형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22대 총선 경인 나침반 시간입니다. 조대원 리서치 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합구입니다. 선거구 합구인데요. 지난 시간에 경기도와 또 인천 내에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 또 그 지역에서 하마평이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자, 분구와 합구의 기준, 바로 인구 상한선, 하한선이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인구 상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자, 경기 수원시무, 하남시, 평택시 갑, 용인시 을, 평택을, 용인병, 고양 을, 정, 파주 갑, 화성 을, 시흥 갑, 화성 병이 이제 인구 상한에 걸려 있고요. 인구 하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광명 갑, 그리고 동두천시 연천군이고요. 인천에선 유일하게 연수 갑 지역이 인구 하한선, 그래서 합구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조대현 센터장님, 먼저 하한 인구수, 경인 지역은 3곳인데 경기 광명부터 보겠습니다. 광명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인구 하한선에 걸려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광명시가 9월 현재 가장 최신 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28만 129명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조사한 인구는 28만 7,600명이니까 그때보다 7,500명이 또 줄었죠. 네. 근데 이미 그 당시 1월 달에도 광명 갑 같은 경우에 13만 4,800명이었기 때문에 인구 하한선인 13만 5,550명보다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합구가 돼야 되는, 네. 지역구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살펴보니까 이게 요즘 이제 광명 뉴타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광명 사거리역 그리고 철산동 일대에 그 원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주를 하는군요. 그렇죠. 네. 예,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인구가 늘 이 동력이 없다. 계속 한동안 줄 것이고 뉴타운 사업이 완성되면 네. 다시 인구가 유입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역은 물론이고 정치 신인들한테도 뭐 분구는 내가 도전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비교적 좋은데 합구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소위 먹을 수 있는 파위의 개수가 줄어드는 건데, 자, 조성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광명 지역 좀 노리고 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 합구가 된다면 네.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네. 지금 여기를 신청을 했거든요. 예. 광명갑의 이모경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이고, 네.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 또 양이원영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 여기 사무소를 내고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네. 지금 아마 합구가 된다면 이 본선 경쟁력보다 그러니까요. 예, 그 공천을 받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여기에 또 뭐 강신성 전 광명을 위원장도 출사표를 냈고, 또 이매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네. 그 출사표를 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로 예. 지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데, 네. 나중에 공천 경쟁이 심화되면 아마 예. 비명 친명 간에 공천 경쟁이 아주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합구가 돼서 광명 지역 하나로 되면 지금 여기 현역 의원 3분인데 이모경, 양기대, 양이원영, 뭐 비교적 인지도가 굉장히 있으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예. 뭐 대한민국 양궁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우승하면 예. 전 세계 1등하는 것처럼. 뭐 중국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 맞습니다. 이런 거랑 예, 비슷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조대현 선처장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합구가 되면 진짜 말씀처럼 본선 나가는 게 더 힘들겠네요. 예, 뭐 민주당이 그만큼 유리하다면 국민의힘은 그만큼 불리한 지역이라는 네네. 것이겠죠. 네. 그래서 역대 선거 결과를 쭉 찾아보면 예.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네. 지난 8번의 그 시장 선거에서 95년 전재희, 그다음 2006년 2호선 시장 때를 제외하고는 뭐 6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패했는데 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22년도에 이 김기남 후보가 46.55%를 얻어서 아주 선전을 했지만 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고양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시장직을 보수 정당이 찾아올 때였거든요. 네. 그럴 때도
결국 7% 차이로 패했던 지역이고 전체 선거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서 네. 살펴보면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광명갑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후로 5번 모두 패했고 네. 그리고 광명을 같은 경우에는 전재희 전 장관이 이 의원이 2008년도 이긴 이후에 네. 2012년 이후로 이현주 의원을 시작으로 네. 3번 모두 20% 이상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오죽하면 광명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호남을 보내달라. 호남에 가면 언론과 그 지역 중앙당의 관심을 받으면서 네. 대가라도 받을 수 있는데 네. 여기는 뭐 티도 안 나면서 이렇게 이기기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네. 오죽하면 뭐 이 백령도 연평도와 같은 여기는 최전방 저고지다 광명이. 예. 그래서 중앙당에서는 전략 공천을 하고 싶겠지만 네.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 네. 갈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장렬히 전사해도 별로 티도 안 나는 그런 예, 지역이군요. 그렇죠. 예. 자, 광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 도내에서 합구 가능성이 나오는 곳 바로 동두천 연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롭게 선거구가 획정된 곳인데 자, 그런데 가평까지 포함한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요. 네. 지금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인구가 또 하한선에 걸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 연천은 어떻게든 조정이 이제 해야 되는 지역인데 네. 사실은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지역과 같은 경기도 내에 네. 국민의힘이 늘 이겨왔던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김성원 의원이 만 42세로 예. 62개, 3개 선거구 투표소에서 전부 다 승리하면서 네. 과반 이상으로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던 그 예. 지역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을 하는 그러니까 3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몸을 좀 사리면서 당내 정치에 집중해서 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2022년 8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수해 때 그 실언 한 번으로 네.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네, 네. 이 지역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이 지역을 노리고 다가오는 후보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예. 박선민 위원장님, 지금 예. 포천, 가평 현역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네. 겁니다. 예. 21대 총선에서 상황이 예. 어떻게 됐었냐면 7만 5천 명의 포천에서는 민주당의 이철희 후보가 48.7%로 통합당 최춘식 후보를 48.1%로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네. 21대 총선입니다. 근데 가평에서 몰표가 나왔어요. 최춘식 후보로. 예. 그래갖고 포천시 입장에서는 네네. 2등이 1등이 된 경우가 돼버린 거죠. 예. 근데 최춘식 후보가 가평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몸을 던져서라도 네. 말 겁니다. 그래서 반발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입니다. 네. 지금 이 지역에 하마평이 있는 분은 조대현 센터장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는 이제 김성원 의원은 3선 도전을 이렇게 선언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59개 경기도 지역구 중에 7개 이겼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현재 이제 드러나는 거는 이제 김성원 의원이 지키고 있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이 지역 가겠다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고 예. 현재는 이제 예전에 박근혜 퀴즈로 이준석 대표하고 동갑이면서 많이 알려졌던 손수조. 예. 이분이 부산 출신이고 대표. 예, 네. 부산 사상에서 2번 출마하셨던 분인데 예. 갑자기 이쪽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의외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시나 예를 들면 뭐 파주처럼 이 유입 인구가 원주민들이 10배 이상 늘어나서 네. 신도시 느낌보다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아직까지 지역색을 강하게 갖고 있는 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걸 보고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무슨 신호를 줬느냐 이런 생각도 좀만 이상하면 그렇게 얘기 나오고. 예, 다들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손수조 만약에 전 위원장이 이 지역에 갈 수 있다면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 출신들도 충분히 이 지역 출신들 중에 골라서 보낼 수 있는 지역이다. 네. 그래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것보다 이 지역은 늘 이겨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총선 직전까지 가봐야 네. 윤곽이 안 드러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인천에 유일하게 이제 인구 하한 지역이 연수 갑 지역입니다.
연수가 분구됐다가 합구되는 이유 또 그동안 연수 선거 결과 흐름에 대해서 조대현 센터장님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연수는 뭐 과거에 그 인천의 강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황우여 전 부총리 아시죠? 와성인 그, 지역이었죠? 예, 그 지역에서 뭐 4번 연속으로 당선되던 지역인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인구가 송도 지역 신도시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네. 분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어쨌든 2016년도에는 연수 갑을 박찬대 의원이 0.29%라는 214표 차로 신성을 했고 네. 그때도 역시 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경욱 의원은 7.3%로 낙승을 해요. 네. 근데 2020년 와서는 이게 이제 연수 갑 같은 경우는 10% 차로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예. 연수 얼마저도 정일영 의원이 2.3%로 신성을 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연수 과연 어떻게 될까? 연수 가불이 연수로 합구가 된다면 현역 지금 민주당 두 분의 의원들 그야말로 표정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구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합구가 된다면 또 이 연수갑이랑 그 두 의원이 민주당 예. 의원이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그 연수갑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회계사 출신이고요. 네. 20대, 21대, 20대 그 총선 같은 경우는 조대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10표 차이로 이겼어요. 네. 그 접전이었죠, 아주. 그렇습니다. 예. 박찬대 의원. 그리고 그 요번에 또 이재명 대표 당대표 할 때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원 출마하라고 그래서 또 출마를 해서 그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잖아요. 네. 그 뒤를 이어서 3위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이제 중량급 인사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 연수울의 그 정일영 의원은 그 관료 출신이에요.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하면서 이제 연수군 이제 송도 쪽으로 관심을 보여갖고 21대 총선에서 들어와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로 그 차이로 민경욱 의원한테 이겨갖고 신승을 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현역 의원 두 분이 있는 연수 가불 지역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출마 희망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그럼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왜냐면 연수구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주제를 받고 성패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구 상한선을 넘겼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만약에 이 두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뭉쳐진다면 네. 그 몇 개 동을 이제 떼서 넘겨야 되거든요. 다른 네.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연수구는 인천에서는 참 좋은 텃밭이다 보니까 가장 자기들한테 불리했던 지역 동 몇 개를 네. 떼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동을 떼주느냐 여기에 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늘 이게 이제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신성했다, 국민의힘이 또 신성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변수가 뭐냐면 네. 2016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국민의당 아니면 그 정의당 대표였던 이정미 당대표가 이 지역에 출마해서 거의 20% 가까이 표를 이렇게 잠식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유리했는지 불리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제3당이 만약에 출연을 하면 이 지역을 노릴 것이고 네. 그럼 이 지역에 제3당이 출연하면 또 판도가 역학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 국민의힘 이제 주자들 중에는 이 지역은 인천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뭐 여기 이재호 전 구청장이라든가 그다음 민경욱, 민현주 같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여기 도전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역시나 이 지역 역시 대통령실이나 중앙당에서 이 지역에 경쟁력 있는 네. 사람으로 충분히 낼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소위 이제 출마 희망자들 나온 거는 아무 의미가 사실상 직전까지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지역 기반이 여기는 무조건 이기는 지역은 아니니까 예, 예. 지역 기반을 탄탄히 닦고 네. 하면 최대한 이분들은 이제 목표가 당내 경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예, 거고 예. 거기서 이 낙하산 노론분보다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예. 전략공천으로 왔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면 명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내리누르고 이렇게 원하는 대통령실이나 중앙당에서 원하는 대로 찍으면 분명히 보수표가 갈라질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분들은 어쨌든 여론전
주민들한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출마 희망자가 많으면 또 선거 때 무소속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그럴 수 있죠. 또 표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군요. 합구 지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합구 얘기가 나오는 곳이 인천에 또 있습니다. 바로 서구와 계양구 얘기인데요. 박 부위원장님, 서구 계양구는 왜 합구 얘기가 또 솔솔 나오는 거죠?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60만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구, 가불이 두 지역구로 나눠져 있는데 가불 둘 다 이제 상한선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깔끔하게 한 석을 더 주면 깔끔해져요. 네. 가불병으로 나누면 서구를. 네. 근데 다른 지역에서 한 석이 못 갖고 인천시를 뭐 13개 지역구로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그 인접 그 구인 계양구랑 선거구를 한 선거로 만들어서 네. 가불병정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네.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아마 이게 된다면 완전히 게리맨더링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예. 예. 서구 계양구 얘기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인천에서 지금 현역 의원이 뭐 사실상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심 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사실은 서구 계양구 총 4개 지역구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다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렇게 4개 지역을 잘 섞어서 예. 4개로 유지하는 거를 이제 환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구 갑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이학재 의원이 이겼어요. 네네. 예, 이 새누리당 후보가 이겼고 서구 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졌지만 계양은 더 많이 졌거든요. 계양구는 더 어렵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환영을 하냐면 이게 이제 4개 갑을 병정으로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이 서구는 몇 개 동을 떼서 계양으로 보내고 갑 지역도 그렇고 을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불리한 지역을 잘 떼내면 네. 갑은 충분히 이긴다고 보고 해볼만하다. 예, 그렇죠. 네. 이기고 을도 잘만 조정하면 해볼만하다고 그러니까 최대 목표치를 4석 중에 2석 정도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예. 환영하는 거고 네. 민주당이 또 이걸 갖다가 내가 받을게 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하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계양구가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원래는 이 합치고 한 개 그 계양구의 동 몇 개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3개 의석으로 줄여야 되는데 예.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 아닙니까? 네네. 그걸 국민의힘에서 4석으로 그대로 하자고 하니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사실 선거구 획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국회가 공전에 있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항상 선거 직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뭐 2-3달 전에 선거구가 획정돼서 출마 후보자들도 또 찍어야 되는 유권자들도 사실상 뭐 몇 달 전까지 깜깜이 선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다를 리가 없죠. 선거구 획정을 빨리 안 해줄수록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양당 저 기득권 정당 전부 다 싸움하느라고 네. 정신이 팔려서 이런 것도 안 한다. 법적으로는 13개월 전에 마쳐야 되거든요. 예. 국회에서 룰을 짜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그 룰을 넘겨야 돼요. 네. 총 우리가 몇 석을 국회의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구는 몇 개로 하고 예. 비례는 몇 석으로 하고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할지 안 그러면 중대선거구로 할지 넘기면 네. 그걸 갖고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잘라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 자체를 국회에서 안 해주니 늘 마지막에는 지난 2020년도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전혀 국회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이제 국회에 넘겼더니만 국회에서 괜히 혼내고 시간이 다 돼갑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구 획정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도 빨리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보입니다. 경인 아침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